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력이 화면부터 볼게요. 부르기 전엔 들지 말라 했을 텐데. 필요할 땐 손에 피를 묻게 하시더니 지나고 나니 피 묻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저가 다 처리하게 싸웁니다. 이복의 김민재, 삼봉의 나팔수 노릇이 그리도 좋으시더라. 도발을 꼈나이 무함입니다, 전하. 여러분 혹시 다음 영화나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역사 이야기 알고 있나요? 용의 눈물, 너무 오래된 드라마죠. 정도전, 그리고 용룡이 나르샤, 방금 봤던 순수의 시대 예고편 봤죠? 자,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그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자, 어떤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저기를 막 해집고 다니고 있죠.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뭘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정도전이라는 들어본 적 있죠? 이 인물을 제거하고요. 또 자기의 배다른 동생, 다른 엄마, 자기의 새엄마의 동생들 바로 이방번과 이방석도 제거를 했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 태조 7년 변란이 발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실록 1398년 8월 26일자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국공신 정도전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왕실과 종실들을 해치려고 깨하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자, 정도전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린 이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정도전이 일으켰는데 왜 왕자의 난이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바로 이 시간에 재구성 해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1392년 조선을 세운 주인공은 누굴까? 자, 원래 고려시대 지배층의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검문세족이 주인공 지배층이었는데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신진사대부에게 권력이 넘어가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그러나 그 개혁 방향을 놓고 그리고 속도를 놓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로 분화되게 되죠. 자, 이때 이성계는 급진파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온건개혁파 사대부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세를 했고요. 정도전이 탄핵되어서 유배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성계가 복귀하면서 정몽주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이때 마침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넌지시 이와 같이 권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전 누리고자. 무슨 뜻이에요? 이런들 고려면 어떻고 저런들 조선이면 어떠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것처럼 우리도 같이 얽어져서 하나라 함께하자. 자, 이러한 권유에 대해서 정몽주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말 딱 들어보니까 일편단심 떠오른다, 그죠? 바로 고려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때 이방원은 결국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급진개혁파의 공세가 강화되어서 결론적으로 온건개혁파가 제거되고요. 조선이 건국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주인공들 바로 당연히 태조 이성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도전과 이방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도전부터 소개를 하자면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조선 왕조를 실질적으로 설계했던 아주 책략가였죠. 한편 이방원은 정몽주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그런 공을 세웠고 그 이외에도 자타공인 제1공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조선 건국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점 한번 비교해 보면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고요. 반면에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라이벌이었죠. 권력 구도가 팽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태조 이성계는 누구에게 무게를 실어주었을까요? 네, 바로 정도전에게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방원은 배신감을 느꼈겠다, 그렇죠?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그 뒤를 이을 후계자, 바로 세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었겠죠. 당연히 이방원과 그 형제들, 이방원 위로도 형제들이 많아요. 이방원이 5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손을 뻗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방원의 새엄마였던 이방원의 친엄마는 이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새엄마였던 신덕 왕후가 자기가 낳은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동생입니다. 이방원한테는 이방석을 세자로 밀고 싶어 했던 거죠. 거기다가 라이벌이었던 정도전도 이방석을 세자로 더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방석이 세자에 가까워졌죠. 실제로 세자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방원 또 열받겠죠. 자,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에 있어서 사건 발생 이유이자 배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전의 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엄마 신덕 왕후가 죽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세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거기다가 그 태조 이성계마저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바로 이방원이 군대를 이끌고 아까 봤던 그날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봤었죠. 이방원이 군대를 이끌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로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인 이방번과 세자로 책방됐던 막내 이방석을 제거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이유 이제 알겠죠? 이방원 정한대군입니다. 왕자가 일으킨 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또는 형제들은 사병들을 모아서 이 이방원을 지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바로 그날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배의 방향이 바뀌었죠.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그 둘째 아들 이방과라는 사람에게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상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이방원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로 위의 형이었던 이방간이 야, 나도 권력 가질 거야 라고 권력 다툼 도전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 바로 1400년도였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방원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종의 아들로 호족을 정리하고 세자의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명분을 얻은 거죠. 자, 결국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바로 조선이라는 배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여기서 궁금한데 태종 이방원은 그래서 어떤 정치를 했을까? 아까 말했죠? 재상 중심을 강조했던 정도전하고 다르게 왕권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정부라는 신권을 누르고 육조에서 직접적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로서 의정부의 권한과 신권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제도였죠. 왕권 강화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혁파하는 그런 정책도 실시합니다. 또한 공신 및 외척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숙청합니다. 피바람이 불어쳤습니다. 바로 태종 자신의 처갓집도 처남들 다 몰살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세종의 처갓집,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에게는 사돈집이죠. 그 집도 거의 역적으로 몰아서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에서 세금 거두는 명부를 만들고 호패법을 적용했는데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정확한 호구 파악을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는 거죠. 신문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북치는 거 알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민생 안정을 깨하기도 했답니다. 이를 통해서 태종 다음 왕인 세종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걸 맞이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조선의 나라의 그런 기본 토대를 비록 피바람을 몰아쳐서 이룬 것이긴 하지만 그 기초를 이루는데 일정 정도의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해됐죠? 자,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영향까지도 그 배경과 영향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